봅시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대외적 상황이 있고 그 밑에 대내적 상황이 있고 그 옆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쭉 나오잖아, 그렇지? 이 페이지에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는 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인데 이 페이지 자체에서는 수능이 최근 6년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개혁 부분 있죠. 거기에서는 매년 11호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정한 2학기의 시작, 2단원, 대단원, 2단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달라진 특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세계사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하나는 사료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 강화도 소량 나오는 그 정신없는 데까지만 진도가 좀 빠를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한 사건, 예를 들어 갑신정변 하나, 동아국민운동 하나 이렇게만 배울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의 대외적 상황이요. 절대왕정 체제에서 국민국가 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에서도 보여야 할 텐데 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겠죠. 말도 다 하긴 하니까. 자, 절대왕정 체제가 뭐였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 너네. 태양왕 루이, 지휘봇 국가다. 그렇지. 왕권 신수설 뭐 하나는 들어오지 않니 이 중에? 네. 그렇지. 그 시기 특징은 뭐냐? 국가의 주인이 왕이야. 왕이 가장 초월적인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절대 왕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과도기적 시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떠오르는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로 전환이 됐다는 소리거든. 어떻게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냐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이야.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왕권을 타도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민혁명을 일으켰고 이 성공적인 시민혁명 끝에 영국, 미국, 프랑스는 일찌감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어. 그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주변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산업화가 또 추진되게 되죠. 비슷한 시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도 확산되어 갔던 시점이고 이탈리아나 독일의 경우는 국가적 특수성이 좀 있었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국 자체가 하나의 영토로서 분단되거나 그런 거 없이 하나의 국토였는데 이탈리아나 독일은 좀 분단되어 있고 국토가 영토 자체가 쪼개져 있었거든, 나뉘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 국가들은 일단 국가를 하나의 영토로 민족으로 통일시키는 게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바로 영국과 프랑스처럼 시민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고 국가나 영토의 통일을 이룬 이후에 근대 국민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뒤늦게 따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도 조금 늦었으니까 산업화 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조금 늦었겠지.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가 선발 주자들이라면 이탈리아, 독일이 좀 후발 주자의 느낌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 이후 모든 국가들이 산업화 대열에 합류한 이후부터는 유럽과 미국 전부 다가 산업화와 제국주의의 물결로 휩싸이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성장했고요. 특히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독점 자본주의란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과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형태를 말해요. 우리 지난 시간인가 배웠을 텐데 이 당시 조선 후기에 수공업과 상업의 형태는 사상과 도고가 등장해서 떼돈을 벌거나 아니면 솜씨 좋은 장인에게 선대제의 형식으로 상인들이 물건과 돈을 맡기고 30에서 50개, 뭐 많으면 최대 100개 정도까지 물건을 생산시키는 형태로 소소하고 즐거운 모습이야, 조선은. 근데 이 당시 영국에 가기만 하더라도 시멘트로 큰 공장을 짓고 컨베이어 벨트를 깔아서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몇백 개, 몇천 개의 동일한 물건을 생산해낸다고.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가 조선에서의 공급량보다 장인들이 만드는 공급보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급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았겠지. 근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냐? 수요는 그대로야. 인구수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경제력도 그렇게 비약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공장에서 물건만 계속 찍어내. 그러면 재고가 쌓여.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가 무슨 선택을 하냐? 식민지를 차지하러 나서기 시작해. 식민지의 목적은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 남아도는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함이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희가 아마 다 배웠을 거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우리가 아는 유럽과 미국 국가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 팽창 정책을 추진했어. 내가 유럽 지도 미안한데 못 그려. 옛날에 연습할 땐 그렸는데 연습 없이 못 그려. 그래서 유럽 있고 그 아래 아프리카가 있잖아, 그렇지? 네.
유럽이 자기 땅으로는 시장이 너무 좁으니까 가장 먼저 진출했던 게 제일 가까웠던 대륙인 아프리카야. 여기로 식민지 차지하러 왔어. 가장 먼저 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뎠던 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다. 그래서 한 명은 가로로 쭉쭉쭉쭉쭉 차지해 나가고 한 명은 외부터 세로로 쭉쭉쭉쭉쭉 내려왔어. 그래서 지도가 전혀 기억 안 나겠지만 막 이렇게 아프리카 땅이 직각으로 막 국경선이 생기면서 막 누구는 어디 차지했다고 하고 마다가스카르도 차지당하고 또 누구는 또 가로로 난리야. 그러다 가로와 세로로 팽창하던 정책이 그렇지 여기 이곳에서 충돌해. 그게 바로 무슨 사건? 파쇼다 사건. 파쇼다 지역 명칭이잖아. 그 파쇼다 지역에서 충돌을 하게 돼. 파쇼다 사건이 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 가로로 팽창하는 애와 세로로 팽창하는 애가 결국 어딘가에서 충돌을 했다? 그 말은 뜻은 이제 더 이상 서로가 피해갈 구석이 없다는 소리야. 아프리카 땅을 땅 따먹기를 할 만큼 다 해서 더 이상 더 차지할 곳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하기까지 한 거지. 유럽보다 훨씬 더 큰 아프리카 대륙을 땅 따먹기 하다가 충돌까지 한 사태니까 피해가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발주자였던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는 이미 어떤 상태일까? 다 먹혔어.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한 요 정도? 소말리아 이쪽? 토고 이쪽? 이 정도? 되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아프리카에서 차지할 수 있는 식민지가 되게 적었어. 그리고 나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로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눈을 돌린다? 그렇지, 여기 인도 있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기까지 돌리잖아. 동남아시아 기억이 날까? 다 외웠었지. 자, 베트남, 태국만 독립을 유지하고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필리핀이 있고 에스파냐를 따 미국으로 넘어가잖아. 그리고 인도도 심지어 영국까지 먹히잖아. 어쨌든 여기서부터 쭉 강대국들이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야 돼, 지도상으로. 그렇지? 이것도 파워 상태야.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동아시아에 어떤 국가들이 있어? 중국, 한국. 근데 왜 중국부터 말해? 우리 화이론적 상황을 해주잖아. 오케이. 아, 지리적으로? 오케이. 동남아시아도 왜 베트남부터 말했어? 내가 베트남부터 말했나? 네. 어쨌든. 오케이, 넘어가. 어쨌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강대국들이 이상한 배를 끌고 와서 뭔가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조짐을 보이게 돼. 그래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양선의 출몰이 바로 이 시점이야. 이양선이 무슨 뜻이냐?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이잖아. 조선의 배랑은 전혀 다른 모양의 서양 배들이 조선의 앞바다에도 어슬렁어슬렁 거리기 시작했고, 이거는 지금 서구 열강들의 입장인 거고, 그지? 식민지를 차지하다가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시들시들해져가는 조선 사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그 무렵인데 웬걸 처음 보는 배가 조선 앞바다에 어슬렁어슬렁거려. 뭐지? 전쟁하러 왔나? 쟤네 왜 왔지? 이런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시점인 거야. 어쨌든 이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사상이자 논리는 뭐냐면 사회 진화론과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사회 진화론이란 생태계에 적용되는 진화론 있죠. 적자 생존, 약육 방식, 자연 도태. 이러한 논리들이 민간 사회에도 적용된다고 호버트 스펜서가 주장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강대국인 유럽의 국가들이 살아남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약소 국가들이 도태되어 식민지로 전락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지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다라고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또 하나, 백인 우월주의야. 인종적으로 봤을 때 백인이 우월하고 유색인종이 미개하다고 봤어. 왜냐?
백인들은 지금 다 산업화에 성공했거든. 근데 유색 인종들은 아프리카를 가봐도 동남아시아를 가봐도 그 누구도 산업혁명의 살짝을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우리 백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미개한 유색 인종들의 국가에 가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산업화가 뭔지를 알려줘야겠다. 일깨워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러한 논리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걸 합리화시켜 나갔고 그 결과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모든 지역이 대부분이 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분할 점령되게 되는 거죠. 자, 대내적 상황을 볼게요. 우리나라 내부 상황.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 태도정치 말기였어요.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태도정치 시기 거치면서 국가기강이 문란해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 점점 극심해져서 임술 농민봉기가 터졌었잖아, 그치? 근데 농민봉기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 정부가 삼정의 장청 만들어서 바꿔줄 것처럼 약속했는데 쌩까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아직까지도 삼정의 문란이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예언사상, 동학, 천주교와 같이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면서 사상적, 문화적 혼란도 가중되고 있던 시점이고 서구열강이 접근해 옴에 따라서 이양선이 출몰해서 특히 강화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 강화도 앞바다 거기에 가장 많이 출몰을 했어. 그리고 그들은 해안을 탐색한다. 너희랑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접근해 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위기감 가득한 눈빛으로 쟤네가 정말 그런 걸까? 라면서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중 나이 어린 고종이 그때 즉위를 하게 돼. 고종의 나이가 어렸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낼 건 아닌데 대원군이 뭔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대원군이라는 칭호 자체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붙이는 칭호인데 흥선대원군만 살아생전에 스스로를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르게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준 적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고종이 즉위하고 있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점인지 아니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직접 정치를 시작하는 시점인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고종이니까 왕은. 자, 넘어가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빈칸 좀 채우고 있어보세요. 마른 게 저거뿐인가? 저 안쪽이 안쪽에 있어? 이걸 놓고 있어. 다 쓰셨을까요? 볼게요. 의정부 6쪽 칸 잘 보이라고
주인 노란색으로 쓰고 그냥 초록색으로 할게. 자, 의정부랑 육조를 보시면 의정부 육조가 뭐였느냐? 우리가 지금 빈칸 채우면서 들어본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있고 하잖아, 그치? 적어도 의정부랑 비변산 들어봤어, 그치? 열심히 가서 시험도 봤어. 의정부랑 육조, 고려시대 때는 이성 육부였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중앙행정기구가 의정부 육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어. 근데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의 왕이 더 중점을 두는지 육조만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정치체제의 성향이 조금 달랐다? 그래서 태종 때는 의정부랑 육조 중에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뒀더니 태종이? 어디요? 육조. 그래서 무슨? 그렇지.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어. 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냐면 태종은 이 사건으로 즉위를 했거든. 왕자의 날. 그렇지. 뭔가의 컴플렉스나 단점이 가득한 사건으로 즉위한 왕의 경우에는 저렇게 육조 직계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어. 그치? 자, 그 다음 세종 시기로 가게 되면 세종은 태생적으로 왕권이 강력했어. 그러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면서 무슨 제도를 시행했어? 그렇지. 그러면 세조 때는? 다시 육조 직계제야. 왜 세조는 무슨 사건으로 즉위를 했니? 그렇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했던 그게 바로 개유정난이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의정부 육조 체제가 정착이 되면서 이 이후에는 육조 직계제나 의정부 소사제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 그냥 의정부랑 육조를 모두 거치면서 정상적인 정치를 운영을 했던 거지. 자, 그러던 중종 시점이 되면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진과 외부가 침입을 하게 돼. 그래서 일단 임시기구로 뭘 설치했다? 비변사를 설치했다. 그래서 중종 때만 해도 비변사는 임시기구였어. 근데 외부의 침입이 끊이질 않아. 그래서 명종 때 임시기구를 어떻게 바꿔? 성설기구 하네. 그러다가 결국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면 선조 때. 그렇지. 이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는 거야. 임진왜란이 터지자 비변사의 기능은 어떻게 바뀌어? 기능이 엄청 확대돼. 그래서 그냥 쓸게. 최고 기관이 돼.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외부의 침입을 감당해내는 군사의 역할 했었는데 이때가 되면 군사력이나 그런 국방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능까지 비변사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기능이 최고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반대로 의정부와 육조는 어떻게 될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기능이 크게 약화되지, 그치? 그러다 세도 정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의정부와 육조는 어떻게 되고? 그치? 더 기능을 못해.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 존재는 하나 누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의 유령의 느낌. 자, 그렇다면 그 시기에 비변사는 누가 장악해? 그렇지. 세도 가문들이 장악해. 세도 가문 대표적으로 누구 있었니? 무슨 성씨? 그렇지. 또 그렇지. 그런 가문들이 비변사의 주요 직책을 전부 다 장악하면서 정권을 휘어잡기 시작했지. 그리고 넘어가서 흥선대원군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건데 흥선대원군이 봤을 때 조선 초기에 괜찮은 제도를 만들어 놨었지만 지금 변질될 대로 변질이 돼버렸잖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의정부를 부활시켰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기능만 맡겼어. 원래 의정부 육조가 조선 초기에는 이후, 예병, 형, 공 6개여서 병부 같은 데서는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정부도 군사적인 업무를 처리했었겠지, 그치? 근데 이때는 그런 거 빼고 거의 다 정치 중심으로만 업무를 맡겼어. 그럼 군사는 누가 하냐? 예전에 있었던 삼군부를 다시 부활시켜. 그래서 여기다가 군사를 맡겼어.
그래서 의정부가 다시 예전에 그 의정부가 복귀된 건 맞지만 그 담당하는 업무나 기능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치만 담당하게 되었고 여기서 떨어져 나왔던 군사는 따로 상군부에게 맡기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냐면 한번 봐서 알잖아. 비전사라는 기구의 모든 기능을 총 집합시켰을 때 여실히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권력을 분산시킨 거야. 자, 그렇다면 저 비변사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이때 드디어 폐지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세 줄이 이러한 역사를 거쳐서 저렇게 세 줄이 된 거예요. 비변사가 축소되다 결국 폐지가 됐고 의정부가 회복됐지만 정치만 담당하는 걸로 좀 바뀌었고요. 예전에 언젠가 잠깐 있었던 삼군부를 끄집어 와서 부활시킨 다음에 의정부의 군사적 기능을 떼어서 삼군부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정치 세력의 재편을 좀 볼게요. 안동김치 세력이 약화됩니다. 방금 말했죠. 안동김치 세력 세도 가문이었다고. 걔네를 약화시키고자 했고 종친 세력을 등용했대. 글씨가 보이려나? 종친 세력은 흥선대원군의 가족 친척이야. 그들을 등용했다는 건 흥선대원군을 지지해줄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랫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남인과 북인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랜만이죠. 남인과 북인. 그렇죠. 남인과 북인들이 새롭게 정치에 등장하여 흥선대원군과 같이 각종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했고 흥선대원군은 문신들뿐만 아니라 무신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작년 기출문제 아마 내신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법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장 정답률이 낮았어. 어려웠다기보다는 이름을 헷갈려서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던 조선의 가장 유명한 법전 경국대전이 있었고 제대로 만들었던 법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을 비롯한 양난을 겪은 이후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사회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뒤바뀌면서 경국대전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어. 그리하여 영조가 만들었던 새로운 법전이 속대전이야. 그걸 한번 수정 보완한 게 정조의 대전 통편이고 이걸 흥선대원군이 한 번 더 보완하여 만든 것이 대전 회통이에요. 대전 회통의 내용 중에서는 육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완한 작업을 하여 육전 조례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대전 통편, 대전 회통을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다 순이라고 배우세요. 그 다음 국방력 강화요. 국방력 강화할 수밖에 없었겠지. 이양선이 출몰하니까. 그러니까 육군보다는 수군 쪽, 해안지대 위주로 국방력을 강화했을 거야. 해안지대, 삼면이 바다긴 하지만 그래도 이양선이 가장 많이 출몰했던 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을 텐데 수군을 강화하고 해안지대에 방어 진지를 설치하고 서양의 확보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나와도 이런 부분으로 낼 거야. 그러나 옆에 있는 이 짜잘짜잘한 글씨는 한두 개 교과서에서만 TMI로 언급하고 있는 팩트들이에요. 삼수병 체제에서 포수 중심 체제로 재편할 때 삼수병 어디서 들어봤어? 사수, 살수, 포수. 그거 뭔데? 훈련도가 언제 만들었어?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이 터지기 전 잠깐의 그 공백기에 일본이 조총을 쓰니까 우리가 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조총을 쓰는 포수 부대를 넣어서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편제한 훈련동업을 창설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삼수병 체제로 우리나라가 이어져 왔었는데 이양선이 출몰을 해. 저 먼 바다에서 이상한 배가 어슬렁 거야. 그럼 걔네랑 혹시나 전쟁이 터져서 싸울 때는 칼 들고 달리면서 싸우는 애들보다는 멀리서 대포 쏴주는 애들이 더 이득이잖아. 그치? 혹여나 그럼에도 배가 가까이 왔을 때는 총을 쏴서 죽여야지. 그 물 가득한 바다를 아무리 수심이 얕아도 어떻게 칼 들고 들어가서 찌르겠어. 그치? 그래서 포수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군인들의 대부분을 대포나 총을 쏠 수 있는 아이들로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강화도에 설치된 방어 진지 진모형의 지위를 격상시켜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격상시키게 돼요. 그만큼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대비했던 지역이라는 의미겠죠.
자, 신도프량미라고 하는 세금을 수취했는데요. 토지 1결당 쌀 1말씩을 조금씩 거둔 거야. 이걸 전국 단위로 거뒀을 때 모인 그 쌀을 가지고 어디다 썼냐면 사용 목적은 강화도의 국방비에 사용했어요. 강화도의 군사시설을 증축시키고 군인들을 배치하고 뭔가 전쟁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국방비를 비축시키는데 신도프량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서원철폐를 보시면요. 그냥 안 지우고 읽고 밑에다 쓸게요. 우리가 서원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서원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던 건 살인들 얘기가 나왔을 그 시점이야. 살인들이 지방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했던 기반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서원이었어, 그치? 근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사실 됐었냐면 임진왜란 중에도 선조가 이 서원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서원에 재산을 몰수한 적이 있어.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교과서에는 안 실렸으니까 몰라도 돼. 그러다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서원과 관련된 문제점은 뭐냐? 영조식이거든. 영조가 서원을 어떻게 해? 서원을 정리해, 그렇지. 서원 정리만 외우면 되긴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냐면 전국에 있는 서원들 중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한 거야. 수천 개 이상의 서원이 전국 각지에 남설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300여 개를 일단 쳐낸 거. 그게 바로 영조의 서원 정리야. 근데 흥선대원군을 보시면 얘도 서원을 비슷한 느낌으로 철폐를 했대. 근데 이때 철폐는 정리보다 훨씬 더 센 단어야.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만동료를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47개의 서원만 전국에 남기고 전부 없애버렸어. 그랬을 때 생존한 이 전국에 있는 47개의 서원들 자체도 제약이 걸리게 돼. 자, 첫 번째, 그 지역의 수령이 직접 주관을 한다. 허튼짓 못하도록 중앙에서 보낸 관리가 직접 관리 감독하게 했고,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세 특권을 폐지했어. 너네 생존했지만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 거지. 다 써있어요. 보시면 서원철폐의 배경, 면세 면역을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아이들이 서원인데 서원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자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이 들었고, 이 서원의 또 문제점은 뭐였느냐?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농민들에게 뜯어냈어. 주변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만동료를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시켰으며 그 47개도 수령이 직접 주관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들이 가진 면세특권도 박탈해버림으로써 세금을 내게 만들었죠. 그 결과 철폐된 서원들의 경우에는 그 토지와 그들이 소유했던 노비가 전부 국가의 재산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가는 서원이 크게 사라졌기 때문에 농민층이 되게 환영했던 정책이었다고 하고요. 유일하게 양반 유생들은 반발을 했겠죠. 자신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장소, 선현에 대해 제사를 지내던 장소,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유교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하면서 서원철폐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은 강력하게 그들을 진압하고 해산시켜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유생들은 서원철폐 이후에 흥선대원군을 바라보는 감정이 어떨까?
화가 나,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지지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게 돼요.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주장했던 사람도 유생이었고 가장 먼저 그걸 대다수가 지지해줬었는데 그 지지한 애들도 전부 다 유생이었어. 유생들의 민심을 잃었던 계기가 되었고 우리 정각의 동시야? 맞아요? 해야겠다. 민생 안정책 볼게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정책. 이 정책이 왜 필요했냐 하면은 철종 말년에 임술농민복위가 발생했었는데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지 못한 채 복위가 실패로 끝났었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도 여전히 삼정의 문란은 해결이 필요한 상태였어. 그래서 전정, 군정, 한정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마련해 주게 됩니다.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했어요. 양전 사업은 토지를 조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토지인데 여기 누구 땅이니? 여기서 무슨 작물을 재배하니? 이런 것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은결, 숨어있는 땅을 색출해낼 수 있게 되었어. 여기 땅이 있었네? 이거 주인 등록 안 돼서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던 땅인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세금을 내라고 부과하기 시작을 했고 지방 양반층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저기서부터 저기 모든 땅이 지방에 다 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도 있었대. 그러한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너무 많은 토지를 빼앗아서 독차지하는 걸 금지시키기도 했대. 그러니까 토지 소유 문제나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었겠죠. 두 번째, 군정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호포제 이전에 있었던 군역과 관련된 제도는 준역법이 있는데 1인당 분포 한 필씩을 내도록 감축시켜줬던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즉 호를 단위로 하여, 호가 집집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집집마다 분포를 징수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 이반 교실이 하나의 집이고 우리가 다 집에 딸려 사는 가족들이라 생각을 해보자. 호포제 실시 이전까지는 우리 반에 있는 10명의 남자들 있죠. 10명 아니야? 12명인가? 12명의 남자들 각각에게 고지서가 왔어. 준성이 앞으로도 분포 현필내 라고 고지서가 오고 유승이 앞으로도 한 장의 종이가 오고 각각 12장의 종이가 개인에게 온 거겠지. 근데 호포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1학년 2반 교실에 하나의 고지서가 와. 니네 교실에 남자가 12명이니까 너네 교실 이름으로 12필의 분포를 내. 이렇게. 그러니까 준성이랑 유승이가 둘이서 열심히 12필을 만들어서 내면 나머지는 이득인 거야. 1인당 다 하면 관리자가 12번을 체크해야 되잖아. 근데 교실에다가 12개를 해서 12개를 냈을 때만 체크하면 되니까 훨씬 운영이 편리해졌겠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포제도 양반에게 분포를 부과했어요. 마지막 환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환곡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는 국가에서 보낸 관리가 운영을 담당했었어. 운영자가 국가에서 보낸 관리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치거나 막 쌀에다 모래 섞어주고 막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 그래서 그걸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사창을 만들었어. 사창은 누가 운영하냐면 그 지역에서 덕망을 갖추고 경제력이 여유 있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선출해서 운영을 맡기는 거야. 우리가 반장, 부반장 선출하듯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을 뽑아서 걔한테 사창의 운영을 맡겼어. 그러니까 내 옆집에 오래 살면서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운영자가 됐다고 막 모래에 섞어서 쌀을 들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오랫동안 봐왔던 믿는 사람인데 굳이 이자를 막 높게 쳐서 부르지도 않겠지.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아래 한계점은 시험에 나올 일이 절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세 가지 제도, 의도는 좋았으나 운영상의 개선에 불과했어요. 호포제 봐봐. 어쨌든 사람 한 명당 하나씩 걷는 거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사람들이 내기 힘들다고 한 건데 관리자가 세금 걷기 편하자고 개인 단위를 집 단위로 바꿨어.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군정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껴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수령과 서리의 중간 수탈 억제 실패.
이게 무슨 말이냐? 사창제가 처음엔 참 잘 운영됐어. 근데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던 예전 환곡 운영자 있지. 그 사람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사창 운영자한테 기입을 하기 시작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지. 너 그렇게 착하게 운영했다가는 한 푼도 못 번다. 나 때는 이렇게 해서 이자 취하고 모래 이만큼 섞어서 나중에 쌀로만 받으면 너네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밥 한 숟갈씩이 늘어난다. 이런 걸 하니까 어쨌든 중간에서 빼돌리는 것들이 또 나중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고, 마지막 전통적인 왕조 체제 안에서 전제 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라고 적혀있어. 어쨌든 타이틀은 내가 민생 안정책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세 가지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가장 핵심 효과는 뭐였느냐?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거야. 그치?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 누가 좋아? 왕이 좋아. 자신의 권위가 높아져. 자신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생 안정책을 표방했지만 궁극적인 그 끝에 국가재정의 확충 및 왕권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지. 진정으로 산정의 문란을 해결하려면 전국에 있는 토지 싹 다 몰수해서 왕이 조사해서 n분의 1 해줘야 돼. 안 했잖아. 조사만 했잖아. 세금만 잘 받으면 되니까. 군정의 문란 해결하려면 어쨌든 백성들이 내기 힘들어하는 그 한 피를 더 감축을 시키던지 아니면 보다 적절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지. 조금만 수정을 해서 수정군 진짜 수정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점이 여전히 잔존했다는 거죠. 마지막 경복궁 중건이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불탔었죠. 그래서 불타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됩니다. 경복궁 가본 사람들 있으면 알겠지만 엄청 크잖아, 그지? 그거를 다시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 거고 사람들의 노동력도 많이 동원되어야만 하고 불타 없어진 기둥이나 건축 자재들을 마련하려면 나무도 어디서 많이 베어봐야 돼. 그럼 어떻게 마련했는지 하나하나 보자. 첫째, 원납돈을 징수했어요. 일종의 기부금의 형태인데요.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이야. 우리 경복궁 지을 거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눈치 보면서 아무도 안 내겠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원하시면 기부를 해주세요 찾아가기 시작했어. 그랬을 때 네 낼게요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원하면 납부하세요 라고 한자를 쓰기는 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 다음 당백전은 고액 화폐예요. 당시 흔히 백성들이 사용했던 상평통고라고 하는 조선국의 화폐의 100배의 가치였어. 근데 실질 가치는 5배에서 6배에 불과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학교 안에서의 예시를 들어볼게. 매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현금으로 사려면 대충 1,000원짜리 몇 장 가져가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화성고 안에서 상평통고는 1,000원 정도야. 1,000원 정도의 가치. 근데 화성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갑자기 A4 용지를 1,000원짜리 크기로 잘라서 100만 원이라고 쓰고 화성고 도장을 찍어. 앞으로 매점에서 이걸 쓰래. 어떻게 쓰냐? 1,000원짜리를 100장 모아오래. 그럼 이걸로 바꿔줄 거야. 그럼 너네는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1,000원짜리를 막 이만큼씩 모아서 돈다발을 들고 가서 행정실에 주고 그지 같은 화성고 화폐를 받겠죠. 화성코인을 받겠죠. 그리고 그 화성코인을 가지고 매점에 가. 그때부터 멘붕이야. 나는 N료를 하나 먹고 싶은데 내 손에는 지금 100만 원이 있어. 지불하는 나도 곤란하고 거슬러주는 그쪽도 곤란해. 유통경제가 몹시 혼란해져. 물가가 막 폭등하기 시작해. 이럴 거면 그냥 N료를 100만 원에 팔지 이렇게 되지. 거슬러줄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 됐는데 그 적응할 때의 문제점. 우리는 상평통고를 이만큼 모아서 100만 원을 하나 얻었는데 행정실에서는 고작 A4 용지 잘라서 글씨 쓰는 짓만 했어. 상평통고랑 당백전의 가치는 100배의 차이가 나는데 상평통고를 제작하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 당백전을 만드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 그 가치도 그럼 똑같이 100배의 차이가 나야 되잖아. 종이랑 황금 이 정도의 차이는 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실질적인 가치는 5배에서 6배에 불과했대. 그 금속의 성분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 국가가 화폐 바꿔치기라고 하는 양아치 짓을 하면서 돈을 쌓아갔던 거죠. 그 다음 청전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청나라 화폐예요, 청전은. 근데 청나라에서 이제 너무 오래 써서 화폐가 낡고 구멍도 뚫리고 빛이 바라고 얼마짜리인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를 싹 다 폐기 처분했어. 더 이상 청나라에서 청전을 쓰지 마세요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 청전은 고철덩어리잖아, 그치? 그거를 조선이 펄값에 사왔어. 신기한 동전을 사왔으니 백성들아 써봐라 하고 유통을 시키는 거야. 사온 값보다 비싸게 유통시켰어.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50원에 사와서 200원에 유통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는 또 돈이 싸요. 자, 문세전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이에요. 한양 도성문에 하이패스를 설치해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돈을 징수했어. 이것도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그치? 그 다음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나무를 양반의 묘지림에서 강제 벌목을 했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밑에까지만. 묘지림은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말하거든. 어느 날 추석에 제사 지내러 갔는데 국가에서 경복궁 만든다고 나무 싹 다 대간 거야. 묘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오래돼서 굵고 튼실한 나무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깎인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은 반발을 하지. 유교 사회에서 제사 지내러 갔는데 나무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백성 양반 모두의 불만을 폭주시키는 와중에 공사하다 한 번 똥을 타고 공사하다 두 번째 똥을 타서 그 다음에 만든 게 경복궁이야. 공사하면서 불이 2번 났었어. 그러니까 다들 짜증이 났겠지. 자, 결과에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물가 폭등, 유통경제 혼란, 모두의 불만이 고조되고 그러던 와중에 결정타. 경복궁을 어쨌든 꾸역꾸역 완성해냈거든. 그랬더니 정부는 어머, 경복궁이 너무 잘 완성됐네. 우리 이제 그럼 관청을 수리해볼까? 우리 관청 다음에는 저기 가서 성곽을 수리해볼까? 제2, 제3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쓸 수 없이 불만도 고조되지만 국가도 이제 돈이 바람난다는 거지. 언제까지 화폐 바꿔치기 할 거야. 그 이후의 경복궁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훼손하고 철거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만들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워서 경복궁이 교묘하게 가려지도록 거기에 배치를 했었죠. 이게 언제 사라지냐? 1995년이 되어서야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경복궁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가면요, 얘들아. 왼쪽에 박스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2개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묻는 질문이니까 다음 시간에 발표하게 이거 좀 써오시고 옆에 2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문제까지 풀어오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 프린트 사료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문제도 안 풀었어 혹시? 오케이. 자료 1번. 중요한 사료 아니고 그냥 되게 쉬운 건데 이양선 한 척이 정박했다 했을 때 저 이양선 한 척이 실제로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양 선박인 로드 아모스호라고 교과서마다 언급을 하고 있어. 시험엔 안 낼 거고 나올 일도 없긴 한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2번 보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의정부의 빈칸을 뚫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꼬아서 문제를 낼 것 같은데 의정부의 빈칸이 뚫려있을 때 의정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줄 백관을 통솔하고 모든 정사를 규찰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구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그 기능이 비변사로 위임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랫줄 지금은 의정부가 새롭게 건축되었다. 의정부의 복구를 의미하고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문서에는 모두 그 첫 머릿말을 의정부로 하도록 하여라. 이전까지는 비변사의 기능이 비대했었기 때문에 비변사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비변사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모든 문장의 주어가 다 비변사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비변사를 없애고 사실상 의정부가 원래의 기능을 거의 회복을 했기에 모든 문서의 주어를 의정부로 시작하도록 한다라고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흥선대원군의 인사정책, 어떤 사람들을 등용해서 쓸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인데 가장 유명한 대사가 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말이에요.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했던 말이야.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종친 세력을 등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써있어요. 자,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겠다. 뾰족한 산을 깎겠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쳐내겠다는 소리잖아. 세도 정치 시기 정권을 장악했던 세도 가문들 그리고 노론 세력들 이들을 억압하겠다라는 소리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겠다. 남대문이 상징하는 건 남인들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인 뿐만 아니라 북인들까지도 등용해서 그런 문신들과 함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죠. 4번 보시면 영조와 마찬가지로 대원군도 서원을 한번 크게 대폭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 줄,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도둑의 소굴이 된 이유를 두 가지 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국가 입장에서 소원을 도둑이라고 표현한 이유.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점점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탈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 또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 뭘 명목으로? 그치, 제사를 명목으로 주변 농민들을 수탈하게 되었죠. 자료 5번 호포제입니다. 군역에 뽑힌 장정들이 군포를 받아들였으나 이러한 군포와 관련된 제도가 폐단이 많았대. 그래서 실시한 것이 밑에서 두 번째 줄, 귀천이 동일하게 신분에 관계없이 장정 한 사람마다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세납전 입구럼식을 바치게 하였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호포제는 집집마다 포를 단위로 거두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그것의 선구적인 역할을 냈던 잠깐 시행됐던 제도가 동포제거든. 마치 대동법 앞에 선해법이 잠깐 있었던 것처럼 그냥 호포제 앞에 동포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나 수능 문제에서는 호포제랑 동포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포제 해도 그냥 호포다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고, 요 아래 사료를 보셔도 흥선대원군 시기 호포제의 실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좀 나중 시기에 제작된 사료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처럼 호포라고 내용은 엇비슷한데 호포라고 명칭만 바뀐 거 보이죠? 호포제, 동포제 똑같은 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6번 중요해요. 아마 호포제의 빈칸을 뚫어놓을 거야. 그래서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후를 비교하여 나타낸 도표이다.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제도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 어떤 비중이 줄고 어떤 비중이 늘었어? 면제층이 줄었어. 그리고 납부층이 늘었는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누가 포함됐어 이제? 양반들이 포함됐어. 그치? 그래서 납부를 한 군포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양반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호포제밖에 답이 될 수 없겠죠. 면제층 노비. 면제층 노비는 이게 왜 줄은 거냐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이제 약간 풀어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줄은 거야. 아니면 일반 사람인데 노비의 이름을 넣어놓은 애들도 있었어. 안 내려. 어차피 노비 같은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7번, 8번 그냥 시추하게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9번 사창제. 사창을 새로 만들었잖아, 그치? 사창에는 이제 관장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 운영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았냐? 그 지역에서 근면성실하고 넉넉한 자를 뽑아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맡겼다라는 소리죠. 읽어보시고요. 원납전의 징수. 여기 보시면 한자가 다른 거 보이죠? 요 원자랑 요 원자랑. 이 원은 무슨 의미일까? 원하다. 이거는 원망하다. 원성할 때 그 원자 맞아. 그래서 원하는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놓고 원망하는 돈이구나 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밑에도 읽어보시고 11, 12도 읽어보시고 경복궁 중거는 대원군의 오판이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와 달라고 했었어요.
혹시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의 오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발표할 사람? 지은이? 앉아서 그냥 말하세요. 이게 민심을 적당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민생 안정책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더 커 보였고 네. 백성의 삶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때 경복궁 중건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잘한 짓이다. 오, 진우 오케이. 경복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은 실수였으나 왕정 국가에서의 궁의 부재와 당시의 유교 문화, 왕실의 권위 등을 고려했을 때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생각. 여기 언급되지 않은 얘기. 뭐야, 통일됐어 너네? 두 명 거 베겨 썼어? 근데 말하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죠? 네. 그죠? 이와 언급되지 않은 좀 추가적인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흥선대원군 시기 훨씬 전부터 불타 있었잖아, 그렇지? 실제로 숙종쯤부터는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견이 지배층 사이에서도 피지배층 사이에서도 제기되어 왔었대. 왜냐? 비유를 해봐. 일본이 청와대를 불태웠어. 그래서 대통령이 호텔에 전전긍긍 지내고 있는 상황이야. 애매하잖아. 청와대를 다시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 대통령의 자리를 마련하든 뭔가의 대책이 필요한데 수십 년이 넘게 냅둔 거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하자라고 한 게 하필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야. 그래서 왜 했냐라고 추궁을 하기보다는 그래 결단력이 있었어. 질질 끄던 걸 그 사람이 결단력을 내린 거야 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복궁을 중건하기 직전에 여론조사 비슷한 걸 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을 때 백성들의 대다수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경복궁 지어야죠 라고 대답을 했대. 시작 전에는 다들 찬성을 했었어. 근데 하다 보니 이상한 화폐가 늘어나고 강제로 끌려가서 밤낮 없이 일하고 묘지림 다 잘려있고 그러니까 막 불만이 고조됐던 거겠죠. 흥선대원군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지는 바가 있어. 하나는 너무 오래 일해서 지친 날들 있지. 그때는 용돈을 쥐어줬대. 집 가는 게 통닭이라도 사 먹으라고. 진짜 용돈을 쥐어줬대. 그래서 받아야 되는 수당 그 이상의 뭔가의 플러스 보너스가 지급이 되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풍물놀이패를 불러서 공사장에서 노동요를 신명나게 공연을 해줬대. 생각을 해봐. 너네 기숙사 새로 짓는다고 애들을 다 강대동원에서 벽돌 나르라고 했다. 너네가 또 개같이 일을 하잖아 또? 근데 갑자기 아이브가 와서 공연을 해. 그 순간 잠깐 행복하지 않을까? 그 날은 적어도 벽돌을 열심히 좀 나르지 않을까? 그 정도 차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풍물놀이패를 불러서 힘든 일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고자 했고 가는 길에 용돈도 쥐어주면서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본 것은 또 아니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는 있었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진 못했지만 나름의 노력은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내려가서 우리 대단원 1단원과 2단원이 주제 20에서 21로 넘어올 때 딱 끊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인 건 변하지 않잖아, 맞지? 근데 왜 단원의 구분점을 흥선대원군으로 삼았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중단원이든 대단원이든 단원의 구성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겠지만 너네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만 좀 특이하고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 특정 국가가 바뀔 때 또는 일제강점기처럼 뚜렷한 특징이 있는 시대 이걸 단원의 구분점으로 삼는데 왜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잘렸을까? 수민이 흥선대원군 집권으로
정치가 이제 종결됐다 해야 되나 끝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양선이라고 하는 이제 서구 열강의 출현이 시작됐고 그 이후 고종부터 이제 완전 서구 열강이든 외분이든 그 다른 나라들의 기술이 시작되면서 완전 나라의 흐름이 그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1학기 때 가르칠 때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장한 적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갑자기 이번 프린트부터 걔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 방금 말한 것처럼 세도 정치가 끝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 이양선이 출몰을 하면서 이 이후 배우는 모든 사건들의 외부 세력들이 계속 언급이 될 거야. 즉 이때부터 서구 열강과의 접촉과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했어. 서구 열강과의 교류가 증가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증가했다. 그러한 변화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기점으로 삼았는지도 몰라.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이거 정답은 없어. 안 배울 건데 민준이 하세요. 그 흥선대원 이후에 네. 강화도 조약이라는 최초의 군대적 조약이 맺어지니까 맞아요. 조선부터 조선에서 개항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방금 강화도 조약이 최초의 무슨 조약이라고 됐어? 그렇지. 근대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 근대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등장할 거거든. 앞으로 배우면서. 이 근대적인 느낌을 내는 사건들, 인물들, 단체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야.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테마 때문에도 흥선대원군 시기부터가 잘린 거야.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뭐 대충 들어봤겠지만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의 을미개혁, 광무개혁, 독립협회, 심지어 똑똑히 공부한 사람들은 영선사 다녀오고 수신사 다녀오고 조사시찰단 다녀오고 미국의 보빙사 다녀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 어쨌든 우린 이제 깨달았어. 중국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는 누굴까? 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국가들이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강대국으로 떠오른 거야. 중국을 제끼고 이 무렵부터 서양 세력이 동양보다 잘 살기 시작하고 압도적인 위치에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근대화라고 하는 걸 그들이 이끌어가. 그러니까 조선 이전까지는 걔네들로부터 우리가 수용하거나 받을 방법도 적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어. 옆에 중국 거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양선이 조선 앞바다까지 출몰을 하면서 새로운 물건, 그들이 경험한 새로운 사건들 그걸 전수해주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뒷밟아서 따라가는 근대화 정책들이 쏟아지는 게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아직 확인 안 했다고 했죠? 네, 가에 들어갈 법전의 명칭은 대전 회통. 정답은 2번. 1번 동의보감. 어느 왕? 광해군. 그렇죠. 3번 훈민정음. 세종. 4번 계해약조. 중조? 우. 중조인데? 계약 아니 개해야. 아, 저 아, 기억은 나는가? 그 표 안에 있었던 주요 핵심 단어들만 쓴 건데 세종시기 쓰시마 정보를 누가 갔어? 정벌하러? 이종구가 갔어. 삼포개혁. 삼포가 뭐니? 마포? 자 일단 부산포, 제포, 영포. 그렇지. 무슨 약조야 세종시기?
내용은 그 200척 50척 그렇지. 산고혈압 발생했어. 그 다음 무슨 약조? 임신약조. 반띵. 아. 25. 그렇지. 사량진액은 또 쳐졌어. 이때 무슨 약조? 정리약조 내용. 그 규칙 정해놓고 자, 25척 똑같아. 근데 선형을 제한해서 배의 모양을. 그리고 벌칙 규정을 신설했어. 그러다 을묘변이 터졌어. 이 기구가 상설 기구가 됐어. 그렇지. 그리고 25척을 어떻게 줄여? 5척만 허용했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요 프린트를 다시 돌이켜 보세요. 아시겠죠? 동그라미 5번 성균관 평평비 어느 방식이? 영조. 그렇지. 가에 들어간 인물 흥선. 정답은 5번. 그죠? 배운 거 익숙한 거 5번밖에 없죠? 1번, 2번, 4번 안 배웠는데 배울 거예요. 고종 때 고종이 친정 아니고 고종. 3번 나선 정벌 무섭게도 배웠죠. 광해군 강의가 효조죠. 그죠? 효종. 그렇지. 인조가 산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목을 한 다음에 복수를 꿈꾼 애들. 걔네 효종 드식이죠. 그죠?